키보드나 마우스를 장시간 이렇게 이용하다 보면 손목이 좀 저리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은 손끝이 지릿지릿하고 손목이 아리고 이렇게 스트레칭 해야 될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네, 추억의 만화 가제트 형사 기억나십니까? 나와라 만능 8 하고 외치면 모자에서 손이 여러 개가 나와서 정말 많은 일을 해결해내는 그런 손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좀 부러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까? 이 가제트 형사의 모자, 그러니까 머리에서 팔이 나오는 건 이 네. 팔을 움직일 때 뇌에서 신호를 주기 때문인데요. 네. 이런 신호나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만능 팔은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가장 바쁘게 움직이면서 많은 일을 해내고 있는 손과 팔.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 손과 팔의 신경이 손상이 되는지 또 어떻게 잘 회복시킬 수 있을지 오늘 그 자세한 이야기 TV 메디컬 약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주치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김영우 원장님, 천호준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류가 문명을 이룩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인간의 양손. 정교한 이 두 개의 손은 오늘도 수많은 물건을 만진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손. 그 속의 건강은 사람들 관심 밖에 있는데. 오늘 손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나선 두 명의 주치.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김영우 원장, 천호준 원장을 만난다. 저마다의 이유로 아픈 손을 붙들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 그들의 손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신경 손상은 대부분 이제 날카로운 어떤 물체에 의해서 다쳐서 오시는 경우들이 제일 많습니다. 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는 예촉이라든지 이런 데 다쳐서 신경이 손상을 받는 경우들이 많고, 두 번째 가능성은 오랫동안 눌려 있으면 신경도 피가 안 가면 신경이 손상을 받게 되니까 장시간의 압박이 있고 난 다음에 생기는 신경마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어떤 뼈가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손상 조직 자체가 뽑히는 손상에서 이제 신경이 뽑힘 손상을 또 당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구별짓는 요소라고 할 만큼 손의 구조와 기능은 무척 복잡하다. 그만큼 수부의 치료 과정은 정확한 진단과 관찰하에 신중히 진행된다. 그 외상이 있으면서 상처가 있으면서 신경이 진짜 뭐 잘린 거다 이러면은 당연히 빨리 신경을 봉합하든지 수술을 해줘야겠지만, 그런 외상이나 상처가 없이 이제 신경이 손상되거나 눌린 경우라면 일단은 자연 회복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외상이 아니거나 상처가 없는 경우 신경 손상이나 신경 압박이 이제 의심된다 그러면은 바로 수술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경과를 관찰을 하고 또 검사도 근전도 검사나 MRI 검사나 이런 걸 해서 조금 더 회복이 되는지를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부상을 입은 환자에게 주어지는 골든타임. 손의 기능을 완전히 잃기 전에 올바른 처치와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 이게 처음에는 그냥 조금 뭐 통증이 심하지 않고 약간 저리다 뭐 이런 정도로만 올 수도 있는데, 이걸 치료 안 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해버리면 감각이 없어지기도 하고 근력이 또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기에 치료를 하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치료가 늦어지면 늦을수록 더 나쁜 결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빠른 적절한 시기에 전문의들을 만나셔서 치료를 잘 받으시면 과학과 의학이 발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이름만 들어도 아주 섬세한 의술을 필요로 하는 걸로 느껴지는데 우리 김용우 원장님, 이 부서에서는 어떤 질환,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지부터 설명 좀 주시죠. 일단 정형외과나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고 난 다음에 네. 또 추가적인 수련 기간을 거쳐서 세부 전문의가 됩니다. 이름과 같이 손과 손목 부위의 보통 질환이나 외상을 주로 치료하는 의사들이긴 하지만 네. 손과 손을 움직이기 위해서 상지의 기능들이 같이 연관적으로 잘 움직이고 기능적으로 살아있어야지 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와 추가적인 팔꿈치나 어깨나 다른 부위에 있는 문제들, 특히 목까지도 네. 수배가 영역에서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같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를 총괄하는, 손에 대한 모든 치료를 총괄하는 파트가 수부외과 세부 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손과 팔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치료를 총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즐거운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명절이 끝나면 함께 오는 게 또 명절 증후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손과 팔에도 예외가 아닐 텐데요. 일단 천호준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명절에 조금 더 주의해야 될 수부 질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수부 질환이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많이 써서 보통 잘 생기고 하나는 외상에 의해서 잘 생기거든요. 명절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을 봐야 되고 무거운 물건도 많이 들고 네. 또 전 묻히랴 설거지하랴 손목을 많이 쓰게 마련인데요. 또 장기 운전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손목에 문제가 생기는데 보통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동안 또 잘 못 느끼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는 이제 주무시다가 갑자기 손이 막 터질 것 같고 저리고 요 말고 이제 외상에 의해서도 생기는데 네. 이제 지금 한창 볼초하는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초기도 많이 쓰게 되고 그렇죠. 전기톱을 쓰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응급수술을 하고 있어 보면은 많이들 다쳐서 오세요. 이게 순간적으로 기계가 이렇게 탁 튀면서 잠깐 스치기만 해도 이게 근육이나 또는 뼈가 갈려갖고 오시거든요. 네. 발가락, 손가락 절단돼갖고도 오시고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아무래도 명절이 가까운 만큼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더더욱 좀 주의하면서 이 방송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신경 말씀드렸습니다. 뇌의 명령을 온 몸에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신경의 세계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만 같습니다. 김용우 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전적 의미로 신경이라 하면 생물이 주위의 환경의 자극을 감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몸에 이롭게 하기 위해서 대체하는 모든 기관을 통칭해서 신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들이 보는 눈, 귀, 코, 입, 손 모든 것들이 신경을 받아들이는 수용기관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져 있는 어떤 자극들을 이제 뇌까지 신호로 전달을 해서 뇌까지 보내주게 되죠. 네. 그 뇌까지 보내주게 되면 그 뇌에서 받는 어떤 명령 체계가 다시 또 신경을 통해서 근육이나 입을 통해서 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손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근육을 움직이면서 어떤 전체적인 외부의 자극과 내부적인 어떤 요구를 바깥으로 표출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신경의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신경 자체를 해부학적으로 저희들이 보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의 작은 신경 섬유들이 코일처럼 어떤 터널 안에서 쌓여있는 형태로 보통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한 개의 노란 점들은 모두 다 한 개의 신경세포입니다. 이런 신경세포들은 머리부터 손가락 끝까지 전부 다 한 개의 세포로 연결이 돼 있어서 한 개 한 개가 독자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세포 한 개가 한 개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구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저희들 전선을 보게 되면 전선이 여러 개의 전선들을 묶어서 해놓지만 각각의 한 개의 구리 전선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한 개의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경세포들은 각각의 기능적인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뇌에서의 있는 위치와 척추에서의 위치와 그리고 말초신경에서의 위치가 좀 다른데 척추에서 상태를 보게 되면 일단 왼쪽 편은 운동을 보는 거고 오른쪽은 감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얼굴이라든지 손은 상당히 크게 나오죠. 그러니까 운동하는 범위에서 우리가 손이나 얼굴에는 그런 지배하는 근육들이 세밀하고 많다는 뜻을 의미하고 네. 있고 또 오른쪽에 보시는 감각도 얼굴이나 손이 딴 지역보다는 더 넓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본다면 결국에는 신경이 가장 중요한 부위가 사실 다리도 중요하고 몸통도 중요하지만 손 쪽에
가장 많이 쏠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려보면 손을 가장 크게 그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죠. 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사진들은 머리 쪽에서의 어떤 영역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면 앞에 척추의 위치에 따라서 신경이 지배하는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아프신 분들이 아프다고 느끼는 부위가 좀 다르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 말초신경으로 내려와서 각각의 신경이 지배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사실은 각각의 위치, 뇌의 위치, 척추의 위치, 말초신경의 위치에 따라서 손상된 상황과 환경이 다를 수 있고 특히 어떤 경우에서는 운동신경만 문제가 생겨서 환자가 감각은 멀쩡한데 손이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운동은 다 되는데 감각이 없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위치가 꺼졌느냐에 따라서 증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고 진료가 진단이 어려운 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경이 검사를 할 때는 환자하고 직접 만나서 환자의 아픈 부위를 손으로 다 만져보면서 어디 감각이 둔한지에 대한 비교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어떤 근육이 마비가 돼서 위치가 나빠질 때 사이즈가 줄어들거나 위축이 되면 의사들은 이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이 신경이 어디선가 다쳤겠다. 그럼 그 신경을 역추적해서 신경을 찾아가 보는 어떤 진단에 대한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학적 검사로 어떤 신경을 어디서 검사를 할 것인지 의사는 찾아가는 탐정처럼 병을 찾아가는 역할을 이제 하는 게 이런 수부 전문가들이 신경을 찾아가는 역할을 하게 되죠. 뭔가 전자회로상의 어떤 맞습니다. 원초적인 부분을 찾아 맞습니다. 나가는 방법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진도 찍어보고 초음파도 확인해보고 MRI도 찍어볼 수 있지만 일단 신경의 영역에서는 신경 근전도 검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집에 갑자기 불이 안 들어올 때 두꺼비 집에서 문제가 있는지 전구가 나갔는지 아니면 중간에 전선이 끊겼는지를 우리가 전류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거는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신경의 위치를 전류계처럼 체크를 해서 어느 부위에서 속도가 떨어진다. 어느 부위에서 파형의 높이가 떨어진다. 이런 거를 다 확인해 봄으로 해서 어떤 부위에 신경이 가장 다쳤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위치를 찾아내는 검사가 신경근전도 검사고 이런 검사를 하고 나서 어떤 부위가 확실하게 포인트가 잡히면 위치가 잡히면 그쪽 부위를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 영상학적 검사, MRI나 초음파를 찍어보는 것들이 가장 가성비 높게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손과 팔이 저리면 혈액순환이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개선제를 찾기 마련인데 이렇게 근전도 검사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받아야 되는 건지 김용우 원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이런 근전도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손이 저리다고 환자분들이 느낄 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손시림과 손저림이 상당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포지션을 하는 어떤 자세를 잡을 때마다 손이 이제 저려지는 느낌이나 감각이 떨어지는 느낌이나 이런 느낌이 있을 때도 신경 검사를 해볼 수 있겠죠. 신경의 문제의 증상들이 그러하니까 신경의 특징은 갑자기 확 나빠지는 수가 있겠죠. 외상을 받으면 그렇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신경들이 많이 진행돼서 병원 오시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런 경우는 사실 환자분들이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제가 잘 하던 어떤 생활 패턴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하는 직업적인 업무들이 갑자기 잘 안 되기 시작한다. 아니면 저림 증상들이 쉽게 생긴다. 옛날에는 자전거를 한 30분 타면 손이 저렸는데 10분만 타도 손이 저리다. 그렇다 그러면 병원에 와서 신경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신경은 전기가 흐르는 전선과 비슷하다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흐름이 끊어지면 손과 팔의 움직임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신경은 어떻게 손상을 받게 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손상이 일어나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응급실이나 외래에서 자주 보는 게 열상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칼날에 날카롭게 잘리면서 신경이 다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일단 신경이라는 조직은 상당히 좀 질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게 망치로 때려도 잘 끊어지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자체가 부드러운 연부 조직이니까 유리나 칼이나 나처럼 날카로운 조직에는 쉽게 손상을 받게 됩니다. 가장 흔히 보는 경우가 우리가 손이나 발을 베이고 나서 신경이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압계 현상입니다. 신경 조직 자체가 살기 위해서도 결국 혈액이 필요한데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목이 졸리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처럼 신경이 오랜 기간 눌리게 되면 우리가 오랜 동안 무릎 꿇고 있으면 발끝이 저린 것처럼 그런 신경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신경이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가 잘 안 가는 현상하고도 같은 이야기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일반적으로 그럼 저희들이 또 보는 경우는 이제 손이 완전히 뽑혀져 나가지 않더라도 신경이 쭉 이게 당겨지는 손상으로,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팔을 갑자기 확 제꼈다든지 뭐 교통사고로 뭐 심하게 어디를 부딪히면서 신경이 심하게 꺾일 때 이 손상을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병적으로 이제 병 자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혈 손상, 어느 부위에 피가 안 가면 좀 빨리 신경 자체가 손상을 받아서 신경 자체의 회로가 끊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신경 손상의 분류는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쉽게 생각하시면 전선이 있습니다. 네. 그 전선에 껍질이 벗겨져도 누전이 발생할 수 있죠. 그 껍질이 벗겨진 경우가 신경 진탕입니다. 신경 자체의 전선은 괜찮습니다. 신경은 잘 흘러가고 있는데 신경 껍질이 벗겨지니까 순간적으로 단선이 됐다가 사람의 몸은 재생을 할 수 있죠. 서서히 다시 껍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처음에 뉴로프락시아, 신경 진탕인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돌아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눌려서 자고 나서 손목이 처졌는 요골신경 마비가 왔다가도 한 1, 2주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보는 게 신경 진탕이죠. 이런 경우는 해부학적으로 연결성은 유지가 되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축색 단열은 뭔가 하니까 전선에 껍질은 있는데 전선이 끊어진 거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재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의 연결성이 있으니까 외과적인 수술은 필요가 없죠. 외과적인 수술은 신경을 연결해서 붙여주는 거지 안에 있는 신경 실질이 그 신경 껍질을 따라서 자라 들어갈도록 시간을 주면 됩니다. 대신에 만약에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수술 방식이 그 신경 자체를 봉합하는 게 아니라 딴 데서 신경의 기능을 빌려오는 방식의 수술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축색 단열, 엑소노테메시스 하는 손상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칼날에 신경이 싹 잘리는 거, 그건 껍질과 안에 든 전선이 같이 끊어져 버리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사실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어떤 치료를 하냐고 환자분들 수술을 언제 합니까 물어보시는데 언제는 기다리고 언제는 수술을 하냐. 사실은 신경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연결을 시켜놔야 됩니다. 신경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알아서 갈 일은 없죠. 그럼 신경이 자기들끼리 잘 연결이 돼 있어야지만 다시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완전히 끊어졌는 경우는 수술을 해서 그러니까 신경 진탕 1단계로 만들어 놓고 이제 기다리는 게 사실 의사가 해야 될 일이라서 신경 단열은 신경이 완전히 끊어지고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야만 되는 경우입니다. 네. 신경의 손상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런 자세한 구조인데 신경이 한 개에 우리가 전선이 비유했지만 수십 개의 전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위는 살아있고 또 어느 부위는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언제 수술을 할 건지 수술을 과연 하는 게 득이 될 건지 어떤 수술을 할 건지를 선택하기가 사실은 어렵고 아주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수련이 됐는 의사들이 결국 판단하는 게 가장 이렇게 저희들이 보통 말하는 가성비, 그러니까 환자의 어떤 손해도 적고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은 방법이 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은 다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증상이나 범위, 뭐 손상 정도에 따라서 이게 수술로 갈 수도 있고 또 비수술적 치료로 갈 수 있는 건 당연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경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자체가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덥석 수술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초음파를 본다든지 신경 검사상에서 신경이 완전히 죽었든지 아니면 신경이 아직은 좀 살아 있든지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신경의 연결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건 아니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경이 이제 완전히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완전히 끊어졌는 경우는 신경 봉합술을 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신경이 연결은 되어 있는데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조기에 좀 더 빨리 신경의 기능을 얻어야 될 때는 신경을 이제 이식을 하거나 신경을 이전해주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뒤쪽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일반적으로 신경의 연결성이 있고 의사가 보기에 이 정도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면 옛날에는 1년 제가 이제 전문의 딸 때는 한 6개월, 지금은 학회 가면 3개월. 그래서 그 한 3개월 정도는 신경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 기다려보는 과정이죠. 그래서 약물 치료도 할 수 있고 물리치료나 신경 자극 치료 이런 기계를 통해서 치료를 해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을 때 특히 운동신경의 경우는 수술을 좀 빨리 선택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감각신경은 10년이 지나도 서서히 돌아와주면 감각이 좋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환자분이 적응할 수 있고 하지만 운동신경은 목표치가 근육입니다. 그 근육이 기능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 신경을 보내야 되는데
6개월에서 1년, 길면 1년 반 정도 지나버리면 근육이 아무리 신경이 다시 돌아가도 말라 죽어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운동신경일 때는 조금 더 수술을 빨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신경이 끊어져 있을 때 저런 식으로 신경이 두 개가 끊어져 있는 신경 거죠? 자체 여기 하얀 게 신경입니다. 예. 요 신경 자체가 이렇게 끊어져 있을 때 네. 그 신경을 혈관으로 연결을 해주는 이거 실로 연결해주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니까 중간에 손상을 받은 부위가 완전히 아까 끊어지지 않고 손상받은 부위가 있지만 그 손상받은 부위가 3개월, 6개월 기다려도 신경이 전혀 돌아오는 기미가 없다. 이 감각도 안 돌아오고 계속 아프기만 하고 근육은 점점 더 약해지고 그럴 때는 저희 손상받은 부위를 잘라내버리고 신경을 당겨서 봉합할 수 있으면 네. 신경 봉합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신경을 봉합하는 테크닉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보통 이런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광학현미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신경을 아주 신경 하나하나 그 가지가지끼리 연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기가 제가 저녁에 당직을 서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리에 손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다친 부위는 사실은 별로 깊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넓게 보이지 않고 깊지 않게 그냥 싹 베인 상처 같은데 아기가 손가락이 안 들려요. 이상하다. 이거는 그냥 단순 손상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이쪽 부위가 근육입니다. 이런 근육을 다 파내고 들어가 보니까 네. 이 신경이 끊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신경의 기능이 손가락을 펴는 기능을 하는 신경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 보는 현미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연결을 해서 신경을 이런 식으로 아주 미세한 저희들 이렇게 현미경과 실골 가지고 미세 수술을 시행을 해서 신경을 연결해 놓고 네. 이제 기다립니다. 뭐 이렇게 나이가 어린 애들은 회복력이 사실 어른보다는 훨씬 좋아서 네. 수술하고 3개월째는 지금 보시면 아기한테 손가락을 펴보세요 하면 손가락을 이렇게 펴지를 못하고 손가락이 처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 1년 정도 지나서 손가락을 완전히 다 펼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올 수 있죠. 사실 이렇게 응급 상황에서 바로 수술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가장 이론적으로는 아이디얼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경이 잘리게 되면 신경이 끝단 부위가 변성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손가락 끝쪽으로는 신경이 죽어 들어가고 신경 이쪽에 대해서는 신경이 붙어 보려고 계속 굵어집니다. 그러면 그 손상받은 부위를 잘라내고 꼬매야 되니까 봉합이 힘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외상이 되는 경우는 가능하면 빨리 뭐 하루나 이틀 내로 수술하는 것이 가장 결과가 좋습니다.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골든 타임이라는 게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싶었거든요.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깨끗하게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애기처럼 칼날 자체에서 날카롭게 잘린 경우는 보통 하루 이틀 만에 연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경이 변성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결과가 나쁠 수가 있고 또 예. 일정 부분 신경을 잘라내고 봉합을 해야 되니까 신경이 당겨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근데 또 외상 중에서 좀 다음 케이스를 보시면 이제 이게 신경을 이식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사람 몸에서 좀 덜 중요한 신경의 일부를 잘라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신경에다 연결해 주는 작업이죠. 그 이유는 신경 자체의 중간에 공간,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서 이 빈 공간을 채워 넣어야만 되기 때문에 생기는 예. 현상이거든요. 그럼 저런 빈 공간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 수술이 늦어져서 신경이 흉터화돼서 그거를 수술을 잘라내고 연결을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처음에 다칠 때 중간에가 뽑혀서 손상받은 신경 100개는 없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신경 이식을 해서 집어넣어야 되겠죠. 환자분이 기계에 협착돼서 쭉 잡아 당긴 손상입니다. 이렇게 네. 다 뽑혀져 나와버렸죠. 그죠? 사실 수술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결국 접합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지만 신경을 연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6cm 정도 신경이 중간에 갭이 발생을 해버려서 네. 그거를 당겨서 봉합을 하게 되면 나중에 기능적으로 돌아오지를 않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접합이 완성되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이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신경이 바닥 바깥쪽으로 지배해주는 감각신경 굵은 거를 이렇게 길게 채취를 해서 네. 이 신경 사이즈가 또 다릅니다. 각각의 신경에 따라. 그래서 이런 신경은 아까 보시다시피 한 두 개나 3개 정도의 굵은 신경이 뭉쳐져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런 신경을 잘라서 이렇게 신경 다발을 만들고 그 사이에 이 신경을 끼워 넣어주는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신경 이식술이죠. 중간에 예. 넣어주는 거. 보통 한 3, 4cm 정도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만 길어질수록 결과가 좋지 못해서 아주 긴 경우에는 혈관을 붙여서 혈관을 공급해주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하시고 나서 45개월째 기본적으로 감각도 좋아지고 기본적으로 운동도 좋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사실상 젊은 분들한테는 네. 어쩔 수 없이 손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수술을 네. 시행하게 되고, 이제 신경 이전 수술이라 하면 이제 건강한 신경에 우리가 다쳐서 팔이 방금 전에 환자처럼 전부 다 다친 경우 말고 네. 어느 부위의 신경은 손상을 받고 어느 부위의 신경은 또 괜찮고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예정을 하고 하는 건데, 네. 이제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신경의 일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가 이렇게 좀 판단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굽히는 신경이 괜찮은데 손가락을 펴는 신경이 안 좋다. 네. 그럼 이 사람이 사실은 힘줄을 옮겨줄 수 있습니다. 힘줄을 옮겨줄 수 있지만 힘줄을 옮겨주기 전에 신경을 옮겨주면 힘줄 기능은 그대로 남아있고 신경만 일정 부분 일부만 돌려주기 때문에 돌아와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신경 이전술은 저희들이 보통 선택을 할 때 운동신경, 감각신경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전술을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지만 대부분은 운동신경을 회복해주기 위해서 같은 레벨에서 손상받은 신경과 손상받지 않는 신경이 있을 때 손상받지 않는 신경의 일부를 옮겨줘서 둘 다 100점은 안 되더라도 80점, 80점을 목표로 만드는 수술이 신경 이전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그건 이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식은 정상적인 신경의 사이의 중간에 갭이 있을 때 그 갭을 연결해 주는 경우니까 그 신경의 머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계속적으로 자극이 잘 내려오고 있다는 가정 아래서 예. 신경 이식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그 갭이 뭐 한 몇 센치 안쪽이라서 저희들이 이식술을 하고 신경이 자라 들어오는, 신경은 보통 한 달에 1인치, 예. 그래서 2.5cm 정도 자라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라 들어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근육이 살아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어깨에서 신경이 다쳐서 만약에 손까지 보내는데 이식술을 길게 해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실패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이전술은 어깨에서 다쳐서 손가락이 마비가 되어 있는데 예. 끝에 있는 건강한 신경을 손상받은 쪽으로 돌려주면 금방 기능 쪽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예.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신경 중에서 아주 일부의 신경을 떼서 이 신경으로 보내주는 수술을 합니다. 네. 그럼 이 신경은 마비되어 있고 저 위에서, 그러니까 어깨나 목에서 마비가 된 신경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손목에서 신경을 살짝 돌려주면 손에 있는 근육은 빨리 회복을 할 수 있겠죠. 원래 연결되던 신경은요? 그 신경이 그러니까 이 신경이 별로 중요치 않은 기능을 하는 신경을 골라서 사용하는 게 한 가지 이제 꼼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해서 환자분들은 기능이 소실된 걸 못 느끼게 하고 중요한 기능은 회복할 수 있는 게 예. 신경 이전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깨 쪽에 어떤 강한 외상을 받으면서 신경이 마비돼서 환자분 사진을 보면 오른손은 주먹을 잡을 수 있지만 왼손은 주먹을 지금 잡을 수 없는 상태죠. 네. 환자분이 손가락은 펼 수 있지만 손목을 굽히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이런 경우에 뭐 손등을 펴는 신경을 힘줄을 옮겨주는 수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팔뚝과 팔꿈치 두 군데에서 신경을 운동신경을 각각 손가락이 움직이는 운동신경에다가 저희들이 슈퍼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이렇게 더 전선을 많이 보내주는 작업, 그러니까 운동신경을 더 추가로 보강해주는 작업 수술을 두 군데를 시행을 해서 1년 정도 지난 후에 손가락을 다 굽힐 수 있는 만큼 회복이 됐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신경은 수술해서 주먹이 잘 쥐어지는데 이제 감각신경은 이제 회복이 안 돼서 네. 자꾸 이제 화상도 있고 저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각신경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1년이든 10년이든 서서히 돌아오는 걸 기다릴 수 있지만 운동신경은 사실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고 시간이 너무 지나버리면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더 빨리 수술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섬세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수술 이후에 회복 과정에도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치료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환자의 나이입니다. 나이가 많으실수록 사실은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세가 네. 너무 많으신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신경 이식이나 신경 이전술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 고령의 환자에서도 아주 원위부에서 하는 신경 이식 이전술은 좋은 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를 할 수 있지만 신경의 회복 예후에서 나이가 많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환자의 건강 상태, 특히 음주나 흡연은 아주 치명적으로 나쁠 수 있어서 네. 몸의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할수록 신경의 회복을, 말초 혈액 순환이 좋을수록 신경 회복은 좋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어떻게 다쳤느냐, 그러니까 뭐 완전히
뽑혀버리고 완전히 뭐 갈려져 버리고 이런 경우는 뭐 신경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기 힘들어서 그런 경우는 잘라내버리고 이식을 한다든지 네. 이런 수술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술자의 기술과 이제 술식도 사실은 많은 어떤 영역, 많은 어떤 예후에 인자를 미치기 때문에 네. 의사들이 이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환자분들도 조금 더 이제 좀 경험 많은 의사한테 치료받으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근무 중 진철 씨를 덮친 나무 토막. 늑골이 부러질 만큼 큰 부상과 함께 손이 움직이질 않았다. 손에 힘을 먼저 있겠네. 지린 거. 뒤에 지금도 그렇다니. 지금도 찌리하니 뭐. 밤에 어디 잠을 못 잤어요. 손이 뻐꾸하니 손가락 지리긴 지리고 뻐꾸하니 막 사람 죽겠는 게 잠을 못 자고 막. 그래 몇 번이 뒤에 있다는 게 손가락이. 처음엔 혼자서 주먹도 쥘 수 없었던 진철 씨. 지금은 신경 전이술을 시행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다. 다쳤는 위치가 가슴 쪽으로 부딪히면서 다쳐서 어깨 쪽에, 어깨 쪽지에 있는 우리 상완신경총이라는 부에서 신경 손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제 근육은 어느 정도 이상 시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어떤 한계점이 되기 전에 일단 신경을 다시 재건, 더 원위부, 더 손가락 끝 쪽에서 재건해주는 수술을 시행을 해서 해주는 거였으니까 환자분이 이제 손상 자체는 한 5개월 동안의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전혀 굽힐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을 결정하게 됐고, 오늘 준비된 수술은 힘줄 이전술. 신경이 연결되었음에도 이미 굳어 움직이지 않은 힘줄 대신 다른 힘줄을 이식하는 수술이다. 이렇게 신경 이전술을 해줄 때는 신경의 일부만 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공유해주는, 그러니까 빌려주는 신경 자체는 큰 손상을 받지 않고 정상 기능을 거의 다 유지할 수 있지만, 힘줄을 하나 잘라서 옆에 힘줄에 보내게 되면 여기 남아있는 옆에 한두 개의 힘줄들이 작동을 해주겠지만 원래 자기 힘의 반틈 이상을 이제 소실하면서 그 반대쪽 기능을 살려주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줄을 수술을 하기 전에 신경을 수술을 해서 힘줄의 소실이 없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환자분한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힘줄 수술도 좋은 방법이지만 신경 수술을 먼저 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면 힘줄에 대한 손상을 줄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경의 재생 가능성을 지켜보며 회복을 기다리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신경 전이술 등을 통해 신경의 손상을 먼저 치료하는 방식으로 추세가 변화하고 있다. 힘줄 이전술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관절들이 수동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야지만 힘줄을 옮기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환자분들은 수술하기 이전에 충분히 자기 관절들을 부드럽게, 비록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을 유지해 놓으셔야 되고, 수술 이후에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좀 계획적으로 보조기를 착용하고 아니면 위험한 상황에서 손가락에 힘줄이 봉합한 힘줄 부위가 다시 터지지 않도록 잘 보호해주는 상황에서 계획된 물리치료를 시행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힘줄 자체를 움직이는 물리치료는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사전에 관절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다면 보통 한두 달 내로 기본적인 사용이 가능한 정도로의 회복은 얻을 수 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온 진철 씨. 어렵게 되찾은 손의 건강. 앞으로는 놓치지 않길 바란다. 기분 좋죠. 내가 못했던 거, 이게 못하는 거 이런 거 다 하고 싶고, 그 오만 거 다 하고 싶죠. TV 메디컬 약손, 손상된 팔 신경을 회복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고 계십니다. 네, 봉합술, 이식술, 또 이전술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뭐 좋지 않은 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술은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만 그 기능이 예상만큼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천 원장님이 말씀 좀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수술을 했지만 그 시기가 너무 늦었거나 또는 뭐 재활 치료가 제대로 안 됐거나 이러면은 신경을 수술해도 회복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과감히 신경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신경은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대신 우리 몸에 신경이 다른 여러 개가 있고 그 신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근육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근육을 이용해서 작동이 안 되는 근육 쪽으로 옮겨주는 그게 바로 근육 및 힘줄 이전술인데요. 네. 요 그림 보시면 이 그림의 환자는 이제 아까 말한 요골 신경 마비 때문에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상태거든요. 네. 신경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은 이렇게 손목 앞쪽에 있는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근육을 이 뒤쪽으로 옮겨가지고 손등 쪽으로 옮겨서 손가락을 펴는 근육에다가 연결을 해주면은 저게 아물게 되면은 대신 손 앞쪽에 있는 근육이 작동을 함으로써 손가락이 펴지게 되는 네. 그런 수술이 바로 근육 및 힘줄 이전술입니다. 예. 예를 보시면은 이 환자가 지금 손을 펴려고 해도 펴지지 않는 상태거든요. 이럴 때 신경을 보면 이제 손상이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신경을 수술한 대신에 주변에 이제 근육을 이제 옮겨와서 이렇게 봉합을 해주면은 이렇게 손가락이랑 엄지 손가락이 펴지지 않던 게 이렇게 손가락하고 엄지 손가락이 쫙 펴지게 되는 네, 이런 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과 힘줄의 역할은 분명 다르지 않습니까? 신경이 근육을 움직이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목표는 근육을 움직이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 당연히 이제 작동을 하면 좋겠지만 안 될 때는 근육만 옮겨서 이 기능을 회복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활동상의 큰 차이점은 환자들이 못 느끼시는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근육 중에서도 이제 기능이 좀 떨어지는, 기능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신경을 옮기기 때문에 많은 차이는 느낄 수는 없죠. 네. 예. 그리고 수술 후에 또 예후가 좋으려면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수술을 받은 후에 기능을 회복하는 데는 어느 정도가 걸리는지 또 혹시 뭐 재활 운동 같은 게 필요할지도 궁금해집니다.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근육이나 심줄을 이제 이게 다른 방향으로 옮기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좀 이렇게 첫 번째는 이제 붙어야 되겠죠. 네. 이게 붙는 과정이 빨라도 한 6주에서 뭐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그 기간 동안에는 보조기를 이용해서 신경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이제 유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우리가 사실은 평상시에 쓰던 방향과 반대 방향의 어떤 힘줄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굽혀야 될 힘줄을 뒤로 돌려보내는 상황이 되니까 네. 상황에 따라서 환자분이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손가락을 펴보세요 하면 사실 쉽게 펴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도 사실 물리치료 기간 동안에 같이 해야 되고 또 나이가 많으실수록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네. 이렇게 적응하시기가 쉽지 않는 경우들을 흔히 보는데 네. 대부분의 환자들은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서 쓰다 보면 또 다시 또 새로운 데 이렇게 적응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그런 기간들이 보통 길게 걸리면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꾸준한 노력과 또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이게 팔신경 손상의 끝판왕이라고 또 이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상완신경총 손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거 이름부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완신경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네. 팔로 가는 신경들이 모여 있는 뿌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팔로 가는 신경들인데 네. 이 중에서 이제 목하고 겨드랑이 사이 여기에 이제 팔로 가고 손으로 가는 신경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부위에 손상이 가게 되면은 신경들이 다 한꺼번에 다치니까 팔의 기능도 떨어지고 손의 기능도 같이 떨어지는 예. 그런 손상이 상완신경총 손상이 되겠습니다. 이 상완신경총에 있는 신경들이 다 손 움직여주는 뭐 근육이나 또 감각이나 이런 거에 다 담당하게 돼 있고 실제로 보면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목 쪽에서 손상을 입어서 팔, 손까지 다 오는 것 같은데 네. 어떨 때 여기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그 목이 이렇게 꺾여지면서 또는 팔이 심하게 당겨지면서 신경 손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보면 넘어지면서 네. 목이 이렇게 머리가 꺾이거나 또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다가 이게 팔을 뭔가를 잡았는데 팔이 슉 당겨지면서 신경이 늘어나게 되는 이런 게 주로 원인이고요. 요즘 실제 뭐 택배 하시느라고 오토바이 기사분들 많으신데 이게 헬멧을 써도 이게 목이 확 꺾여버리면은 상완신경총이 손상이 생길 수 있고 또 운전하다가도 뒤에서 추돌 사고가 생기면은 목이 뒤로 젖혀지면서 네. 또 이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과격한 이런 스포츠 아이쿠, 예. 운동하다가도 생기는 경우 있고 또 이렇게 높은 곳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이런 안전사고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이게 애들한테도 생기는 경우 있는데요. 이렇게 분만 중에 태아가 너무 크거나 네. 또는 뭐 자세가 안 좋거나 했을 때 이렇게
분만 도중에 팔이 당겨지거나 목이 젖혀지면서 상완 신경총 손상이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태어났을 때 보면은 한쪽 팔은 잘 움직이는데 다른 팔 쪽은 잘 움직이지 않거나 이렇게 보시면 손 모양이 특이하게 네. 이런 모양을 예. 하고 있으면 상완 신경총 손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어찌됐든 뭐 태아든 일반 우리 성인이든 이쪽 부위에 사실 신경 손상이 네. 나면 통증이라든지 그게 엄청날 것 같거든요. 네. 증상은 이제 손상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데 일단은 뭐 감각이 좀 떨어지고 또 건드리면 막 지릿하다고 얘기하시고 네. 또 근력이 떨어져가지고 뭐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 식사하실 때 숟가락 젓가락질 할 때 또 화장실 갈 때 옷 갈아입을 때 이런 게 다 지장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네. 조금 불편한 정도도 있지만 아니면 아예 옆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신경의 손상이다 보니까 신경통이 생깁니다. 네. 이 신경통이 아주 심해서 신경 안정제를 먹지 않고는 주무실 수가 없을 그런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근육을 움직여줘야 되는 신경이 이게 고장이 나니까 이 왼쪽 어깨 보면은 근육이 빠져서 쑥 움푹하게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부분 같으면은 이제 오른쪽은 팔이 들어지지만 왼쪽은 팔을 들려고 해도 지금 들어지지 않는 네. 팔꿈치도 굽혀지지 않는 이런 상태고요. 어깨에 있는 근육이 다 이렇게 작동을 못하니까 관절 자체가 밑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이 빠지는 것 때문에도 관절 빠진 것 때문에도 통증이 생기거든요. 또 이분 같으면은 어깨는 팔은 올라가고 팔꿈치는 굽혀지는데 손가락이 전혀 또 움직이지 않으세요. 이러면 감각도 없으셔가지고 손에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자주 오세요.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네. 보통 팔뼈나 어깨뼈 어디가 아프면 골절을 의심해서 엑스레이를 찍는 경우가 많을 그렇죠. 것 같은데 이런 상완 신경총 손상의 유무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나요? 네, 이 상완 신경통 손상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가 중요합니다.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신경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어깨 주변에 동반된 골절을 네. 쇄골 골절인데 골절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밑에 폐 사진을 보면은 오른쪽이 왼쪽이 이게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랑 네. 이러면은 오른쪽에 횡격막에 근육 마비가 온 겁니다. 이제 저렇게 마비가 온 것도 신경총 손상을 왔다는 걸 유추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신경을 직접 보려면 이제 MRI 검사, MRI를 보면 이제 신경이 끊어졌는지 또 부었는지 또 어느 부위에서 손상이 됐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은 부은 상태인가요? 네, 신경이 많이 부어 있는 상태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혈관 조영술인데 보통 중요한 신경들이 혈관하고 같이 다니거든요. 신경 손상이 생기면 그 주변의 혈관도 같이 손상을 받거나 막히거나 하는 경우 있어서 혈관 조영술도 같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근전도 검사. 네. 이 근전도 검사로 손상의 위치도 파악하고 어느 정도인지 또 이게 회복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상완 신경총 손상 역시나 봉합술 내지는 이전술, 이식술 공이 같이 적용되는가요? 네, 맞습니다. 손상이 어느 부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틀려지는데 이 그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척추고요. 척추 안에 이렇게 척수가 들어 있습니다. 척수에서 이렇게 신경이 나오는데 제일 위에 그림은 척수 나오는 부위에서 아주 깊은 곳에서 뿌리부터 이렇게 뽑혀 나온 거거든요. 떨어졌죠. 네, 이런 경우는 완전히 다 끊긴 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연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다치고 한 뭐 최소 1개월 정도 내에는 보통 수술을 진행하고요. 밑에 그림처럼 이게 척수 바깥에서 손상이 됐는데 끊어지진 않았단 말이죠. 이러면은 이제 자연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쨌든 수술 시기를 놓쳐서도 안 되지만 자연 회복 가능성이 있는데 또 미리 너무 빨리 수술하는 것도 안 되겠습니다. 네. 수술 방법은 일단 신경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라면은 이제 신경 박리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신경 박리술은 그 손상된 부위에 흉터 조직이 많이 자라서 신경 회복을 못하게끔 방해를 하는 건데요. 이때 수술을 해서 그 흉터 조직을 제거해주면 신경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회복을 더 돕게 되는 그런 수술이고요. 네. 또 보통 신경이 다치면은 끊어지면은 이게 다시 봉합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뽑히면서
다치기 때문에 네. 원래 그 자리를 봉합하기는 힘들고 딴 데서 신경을 떼어와가지고 이식을 해주는 신경 이식술 이런 수술이 또 필요하고요. 또 그것마저 안 되는 위치가 신경 이식을 또 할 수 없는 부위가 또 따로 있거든요. 네. 아까 뭐 척수 안쪽에서 이렇게 다치고 하면 그게 신경 이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렇게 신경 이전술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경에 대해서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없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다. 이러면은 이제 근육 이전술,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근육을 작동이 안 되는 근육 쪽으로 옮겨주는 근육 이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케이스를 보시면은 이 아이는 아까 말한 태어나면서부터 그 상완신경총 손상이 생겼던 아이고 네.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지만 오른쪽 손이 계속 손바닥에 얼굴을 보고 있거든요. 손목을 돌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여서 예. 이제 근육을 옮겨줘가지고 손목이 좀 돌아가게끔 그렇게 수술을 한 거고요. 또 이분은 아까 보셨던 어깨가 이렇게 밑으로 빠져 있던 분인데 이분도 근육을 옮겨서 수술을 해주면 이게 관절이 제자리에 다시 들어가게끔 이렇게 수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신경 수술이 어렵거나 아니면 팔과 어깨 부위 쪽에 옮길 만한 그런 좀 적당한 근육이 없을 때는 또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네. 거예요? 신경 수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너무 지나버렸거나 네. 또 광범위한 손상 때문에 그 옆에 근육들을 옮길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는 수술이 이 유리 기능성 근육 이식술,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근육 이식술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예 저 멀리 다리 쪽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근육을 옮겨와 가지고 이식해 주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신경 손상 있을 때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치료라고 할 수 있죠. 그림 보시면 이제 이게 허벅지인데요. 허벅지에 근육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능이 조금 중요하지 않는 그리고 적당한 사이즈의 그 근육을 가져와서 이렇게 어깨에 있는 혈관하고 근육을 움직여주는 신경하고 다 같이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근육만 옮겨서는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육을 먹여 살리는 혈관도 연결해 줘야 되고 또 신경도 같이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술 시간도 제법 걸리고 난이도가 좀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를 보시면은 이분이 왼쪽 손에 신경하고 근육이 다 손상이 돼서 오른손처럼 전혀 이렇게 주먹을 쥐거나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네. 이분을 이제 신경을 찾아가지고 이제 신경에 저렇게 근육이 움직이는 부위를 찾고 그 근육을 떼어가지고 손으로 옮겨주면 처음에 수술하고 한 4개월 정도 지나면 조금씩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저게 이제 1년, 2년 이제 지나면서 재활 치료를 하고 또 근력 운동을 하면은 일상생활을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힘을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이토록 방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수술도 중요하지만 네. 환자가 의지를 가지고 재활에 전념할 때 그 기능이 100%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 원장님께서 좀 정리 말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상완신경총 손상처럼 네. 아주 근위부에서 우리가 손상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이렇게 아픈 쪽에만 집중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깨를 다쳤으니까 어깨 쪽에 막 신경을 쓰시면서 손목을, 팔꿈치를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능적으로 움직이는 관절을 유지해야지만 나중에 신경을 옮기든 근육을 옮기든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수술하기 직전에 일단 외상을 받고 우리가 어느 방향성이 결정이 돼서 사실 그런 유리 근육 이식술 같은 경우는 대략 1년 이상 시간이 지나서 보통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중간에 환자분은 원위 손가락의 관절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관절이 굳지 않도록 수동적인 운동을 계속해서 바퀴가 안 돌아가는 차에다가 엔진을 새 걸로 바꿀 필요가 없죠. 바퀴를 항상 기름칠을 해서 조아놔야 되는 그런 작업을 선행 물리치료를 계속 해주셔야 되고 신경의 재생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분의 건강 상태가 좋아야지만 신경 자체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자체가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건강 상태를 유지해주고 술이나 담배를 멀리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근육 상태를 잘 유지해 놓으시는 게 향후의 수술적 치료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워낙 말씀을 편하게 하셔서 그렇지 상당히 민감하고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신경치료라는 것이. 특히 수십 년 동안 담배를 태우시던 분들한테 담배를 끊으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의사 입장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기본 전제 조건이 흡연자는 사실 수술의 대상이 되지 않죠. 왜 수술하고 나서 결과가 나쁘면 딴 데 흉터도 생기고
결과도 회복되는 것이었고 그럼 환자한테도 손해고 의사한테도 손해고. 네, 전문의들의 도움을 받기 전에 또 받고 나서 그 환자분들의 노력과 의지도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천호준 원장님께서 오늘 팔신경손상법에 대한 또 전반적인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죠. 이 신경에 대한 게 우리 몸에 있는 게 신경의 구조가 아주 복잡하고 그에 따른 증상도 아주 여러 가지여가지고 진단과 치료가 이제 어렵죠. 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걸 치료하는 병원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경험이 많고 또 기본적으로 미세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부외과 전문의한테 치료를 받는 게 좋겠고 꼭 병원에 오셔서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또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환자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재활 치료에 같이 참여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우리 모두의 많은 신경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수부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 정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우 원장님께서 말씀 주실까요? 뭐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네. 사실상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관절염이 생기고 힘줄에 문제가 생기고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결국에는 장기간 손을 안 쓰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나이가 젊을 때 조금 더 손을 좀 아껴 쓰고 그다음에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사실 가장 가슴 아픈 경우들이 이제 다쳐서 오시는 경우입니다. 사실은 건강하시고 딴 건 다 잘하시는데 손을 다쳐서 뭐 절단이 됐든지 골절이 됐든지 기능이 떨어져서 손을 잘 못 쓰시는 경우를 보면 의사 입장에서 수부 전문가로서 이거를 수술해서 잘 나사드리고 잘 낫게 해드리고 싶지만 이 생각만큼 이게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일상생활에서 어떤 특히 요즘 같은 이런 명절 기간 동안에 예초기에 다치시는 분들이 참 문제가 많은데 어떤 잔디 닦는 기계나 예초기나 특히 이제 핸드 그라인더, 손으로 쓰는 그라인더라든지 톱을 쓸 때 안전 교육이나 안전 관리를 잘 받으셔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고 본인이나 가족들을 위해서도 사실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천 원장님. 네,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빨리 좀 오셨더라면 치료를 해서 완전히 회복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일이 바쁘다 또는 뭐 별로 안심하다 뭐 또 뭐 옆집에 누가 뭐 그렇더라 하면서 뭐 쑥뜸 뜨고 뭐 집에서 뭐 찜질하고 이러시고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오셔서 이제 그 전문의와 이제 상담을 하셔가지고 치료를 결정하시고 꼭 수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치료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와서 상의를 해서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경이 잘 흘러야 되는 우리의 손과 팔.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경 손상으로 오는 수부 질환과 재건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김용우 원장님, 천호준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